그날 밤 정숙은 피눈물을 삼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이 닫히던 섬뜩할 만큼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숙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짐승처럼 낚아채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심장을 난도질하듯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 줌의 재처럼 말라가던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서 거머리처럼 탐욕스럽게 피어나던 며느리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춤추듯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시간을 2달 전으로 되돌려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굽이진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빌라, 그곳의 2층 집 베란다에 앉아 박정숙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스했고 창틀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는 정숙의 손길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아들 현우를 키워낸 지난 세월은 고단했지만 녀석은 정숙의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모두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을 때 정숙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언제나 정숙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작은 빌라에 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도 정숙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거기다 복이 넘쳐 현명하고 싹싹한 며느리 지민까지 얻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깍듯하고 상냥하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정숙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는 제가 잘 챙길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라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아주던 지민의 따뜻한 눈빛을 정숙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심으로 정숙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토끼 같은 손주까지 품에 안겨주었으니 이만하면 제 인생 참 잘 살아냈다고 정숙은 스스로 자부하곤 하였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베란다 창틀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며 시작하는 아침은 언제나 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가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노년의 행복을 만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마 2달 전부터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던하게 넘겼던 아주 사소한 어긋남들이었습니다. 늘 주말이면 을에 찾아오던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면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라며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숙의 말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저 예민한 탓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민이에요. 현우 씨 지금 잠깐 자리에 없어서 제가 받았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아들 들어오면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렴. 너희가 요즘 바쁜 모양이구나.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우 씨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정숙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고 끊어야 했던 전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정숙이 먼저 전화를 끊자고 해야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
더 얘기해. 라며 떼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큰 행사처럼 귀해지고 말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쁜 자식의 발목을 잡는 속 좁은 늙은이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기특하다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며느리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며느리의 변해가는 태도와 아들의 알 수 없는 부재가 주는 불안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베란다 난간을 잡았지만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은 그 불안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아침 풍경이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의 마음속 평화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아들의 회사가 있는 강남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혹시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을까? 얼굴이라도 보면 힘이 날 텐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여 정숙의 마음은 조바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역시나 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지민은 정숙의 예상대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응, 지민아. 내가 지금 현우 회사 근처인데 우리 아들 점심은 먹었나 궁금해서. 아이고, 어떡해요, 어머니. 현우 씨 오늘 아침 일찍 경기도 외곽으로 출장 갔어요. 아마 주말은 지나야 올라올 거예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아는 아들은 아무리 바빠도 출장을 가면 간다고, 언제 온다고 꼭 정숙에게 먼저 알려주던 속 깊은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안부 전화가 홀로 있는 어미에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몰랐구나. 알았다.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렴. 정숙은 힘없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제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의 씨앗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숙에게 쥐어주던 용돈 봉투는 어느새인가 얇아지다 못해 지난달에는 멋쩍은 얼굴로 엄마, 내가 요즘 돈 쓸 일이 좀 많아서요. 미안해요. 라며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겨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없어 쩔쩔맨다는데 며느리 지민의 손에는 못 보던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에 들렀더니 지민이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온몸에서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진하여 오히려 불쾌할 정도였습니다. 지민아,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정숙이 말하자 지민은 해맑게 웃으며 아, 이거요. 현우 씨가 선물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웃는 지민의 얼굴은 해맑았지만 정숙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무언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며느리는 남편이 사줬다는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있다니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숙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민의 명품 가방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민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정숙의 온몸을 옥죄는 거대한 불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숙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불안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숙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정숙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처럼 그저 자식 먹일 생각에 신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의 불안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냄비 바닥에 들러붙는 갈비처럼 그 불안은 정숙의 마음에 깊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지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이라 편한 옷차림일 거라 생각했는데 보란 듯이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지민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밥 한 끼 먹이려고 왔지. 현우는 안에 있니? 정숙은 지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방에 있니? 얼굴 좀 봐야겠다. 정숙의 말에 지민은 부드럽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 지금 자고 있어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요. 제가 어머니 오셨다고는 말씀드릴 테니 음식만 두고 가시면 안 될까요? 지민은 마치 성역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정숙의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아들이 정말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숙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정숙은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우리 아들 일어나면 꼭 좀 챙겨주렴. 정숙은 힘없이 음식들을 건넸습니다. 지민은 과장된 몸짓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다 받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에는 한치의 고마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에는 경계심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장 위 무심코 시선이 닿은 곳에 우편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죠. 두꺼운 서류 봉투, 발신인 란에는 법무법인 한빛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 아들 이름으로 법무법인에서 올 서류가 대체 무엇일까요? 정숙이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어느새 정숙의 뒤로 다가온 지민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정숙의 손을 탁 쳐내며 봉투를 가로챘습니다. 정숙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공격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순식간에 가면을 벗어던진 맹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민은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서류 봉투를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와 정숙에게 웃어 보였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현우 씨랑 같이 연락드릴게요.
쾅!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숙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민은 상냥한 얼굴을 한 간수였고 법무법인에서 온 저 서류는 아들의 목에 씌워질 또 다른 족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며 애써 외면하고 바쁘려니 이해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정숙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아들을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맨발로라도 불구덩이에 뛰어들 각오를 하며 정숙은 그날 비로소 제 마음에 칼자루를 품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시각각 야위어 가던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서 독버섯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던 며느리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던 그 둔탁한 소리와 손에서 서류, 봉투를 낚아채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려댔습니다. 한타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정숙은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며느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법무법인 서류.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다시 들어갈 명분도 들어간다 한들 그 서류를 찾아낼 방도도 막막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며느리의 경계심만 키우게 될 터였습니다. 적을 제대로 알려면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에 그 주변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법입니다. 정숙은 낡은 수첩을 꺼내 아들 현우의 대학 동기 몇 명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현우와 막역하게 지냈고 명절이면 정숙의 집에 들러 밥도 곧잘 얻어먹고 가던 민준이라는 아이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몇 번이고 헛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니? 나 현우 엄마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어쩐 일이세요? 반갑게 정숙을 맞아주는 민준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정숙은 애써 태어난 척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응, 별일은 아니고. 집 정리하다가 너희들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봤지 뭐야? 다들 참 풋풋하고 예쁘더라.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지. 민준이는 잘 지내고? 그럼요, 어머님. 저는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우 녀석은 더 잘 나가죠. 걔는 워낙 능력 있으니까요. 민준의 말에 정숙은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현우는 그래, 잘 지내지?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 요새는. 정숙의 말에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하긴 저도 현우랑 연락 안 된 지 꽤 됐어요, 어머님.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재수 씨, 아니 지민 씨한테 문자가 왔는데 현우가 너무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요. 그 뒤로도 몇 번 전화했는데 현우는 한 번을 안 받고 꼭 지민 씨가 대신 연락을 주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은가 봐요. 남편 스케줄까지 다 챙겨주고. 민주는 부럽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정숙의 가슴에 박힌 의심의 못을 더욱 깊이 박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정숙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지민은 교묘한 방식으로 아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아들을 독차지한 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힘겹게 목소리를 쥐어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큰일을 하려나 보다. 민준아, 나중에 시간 나면 꼭 한번 들러라. 밥 한번 해줄게. 네, 어머니.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아들 곁에는 며느리 지민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하는 말이 곧 진실이고 지민이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돈이 없다 했고 며느리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참을 고민하던 정숙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현우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 만들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비상금 통장이야. 나중에 엄마 아프거나 집에 큰일 생기면 여기서 빼쓰는 거야. 엄마가 도장 가지고 있어. 라며 정숙의 손에 맡겼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사하면서 어디에 두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분명 집 어딘가에 있을 터였습니다. 정숙은 온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괴짝부터 10년도 더 된 앨범 사이사이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 온종일을 헤맨 끝에 마침내 안방 서랍장. 가장 아래 칸,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통장과 도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마지막으로 거래한 날짜가 무려 7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안에는 현우가 매달 꼬박꼬박 부었던 돈과 정숙이 살림하며 아껴 모은 쌈짓돈까지 더해져 꽤 큰 금액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통장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통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은행은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은행 직원은 정숙에게 무척이나 친절했지만 정숙은 어쩐지 제가 죄를 짓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보고 싶어요. 잠시 후 프린터가 징소리를 내며 긴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거래 내역은 정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정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6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돈이 파도처럼 싹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이제 고작 몇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들은 며느리가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던 날, 온몸에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던 날과 기가 막히게 겹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아들의 비상금이 우리 모자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돈이 지민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데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을 쳤고 저런 악독한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슬픔은 나를 주저앉히지만 분노는 나를 일어서게 만드니까요. 정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며느리 재산, 남편 모르게 같은 단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속에서 정숙은 제 아들이 겪고 있는 일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가스라이팅.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의 한 종류.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해자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린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민이 현우에게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고립시킨다. 정숙의 전화, 친구의 전화를 가로막던 지민의 행동이 설명되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한다.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정숙을 안심시키려던 그 가식적인 친절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 영혼의 깊은 병이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제 아들의 돈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판단력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직접 만나야만 했습니다. 지민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아들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민이 없는 곳, 두 사람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정숙은 아들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예전에 현우가 주었던 회사 달력을 꺼냈습니다. 달력 한편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정숙은 그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아침부터 집을 나서 무작정 아들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서 정숙은 점심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드나들었지만 그 속에 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지민이 말했던 것처럼 지방 출장을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정숙이 모르는 다른 문으로 다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정숙은 같은 자리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해 나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한 것은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단번에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 녀석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힘없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현우야. 정숙의 목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발견하는 순간 녀석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어미를 향한 반가움과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현우는 마치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니 그동안 지민이 제 아들에게 정숙에 대해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정숙은 성큼성큼 다가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마르고 힘없는 팔이었습니다. 현우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현우는 정숙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몹시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지민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에 정숙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 엄마가 커피라도 한 잔 살게. 정숙은 거의 반강제로 아들을 이끌고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아들은 정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연신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이 이게 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 지민이가 잘 챙겨줘. 또 지민이었습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지민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통장 봤다. 너랑 나랑 같이 모았던 비상금 통장 말이다.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더욱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다 어디에 쓴 거니? 지민이가 너 힘들까 봐 준다는 그 돈 다 어디로 간 거냐고 묻잖니?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왜 봐? 그거 이제 우리 돈이야. 지민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은 데 투자하려고 그런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투자? 지민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 투자고 비싼 외제차가 투자니? 현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그 아이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정숙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절규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녀석은 정숙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엄마가 뭘 안다고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지민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처음부터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못 살게 굴 거라고 했어. 정말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이 며느리를 미워한다고요? 아들보다 더 챙기고 친딸처럼 아꼈던 정숙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지민은 정숙의 진심을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둔갑시켜 아들의 귀에 속삭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자기 어미의 진심보다 교활한 아내의 거짓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지민이를 예뻐했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됐어, 엄마. 그런 말 안 믿어. 지민이는 나한테 엄마보다 더한 사람이야.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엄마가 뭔데 비난해? 희생? 내 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내 친구들까지 다 떼어놓는 게 희생이니? 너를 고립시키고 바보로 만드는 게 사랑이야?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 그리고 지민이한테도 나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러는 거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녀석은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던 정숙의 시도는 오히려 아들을 정숙에게서 더 멀리 밀어내는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지민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은 정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며칠을 몸져 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몇 배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내 자식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숙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 지내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문득 잠에서 깼는데 귓가에 아들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돋친 원망 뒤편에서 정숙은 아주 희미하게 아들의 지친 신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정숙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아들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꺼져가던 정숙의 마음속에 다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져가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아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의 장막을 갈갈이 찢어버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법무법인 한 빛의 서류. 정숙은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이제 지민은 정숙을 완벽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터 경계는 전보다 훨씬 더 삼엄해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그 아파트에 드나들 때마다 늘 먼저 인사를 건네주던 참 인상 좋던 분이었습니다. 정숙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약간의 과일과 음료수를 사들고 아들의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아파트 1203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아, 예. 그럼요. 압니다. 늘 뵙던 분인데요. 경비 아저씨는 정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처럼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요새 며느리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거 아시는 거 있나요? 아니면 자주 가는 곳이라도. 정숙의 절박한 표정에 경비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병원은 잘 모르겠고 1203호 그 젊은 세대분 매주 수요일 오전만 되면 꼭 어디를 나가시더라고요. 운동복 차림인 걸 보니 어디 운동하러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수요일 오전 정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경비 아저씨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집에 들어갈 열쇠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정숙의 머릿속에 먼지 쌓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지민이 비상용이라며 현관문 열쇠 하나를 맡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쓸 일이 없어 두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죠. 정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 이틀을 꼬박 헤맨 끝에 정숙은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석함 바닥에 깔린 벨벳 천 아래에서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정숙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민이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몸에 딱 붙는 운동복에 선글라스까지 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층 복도에 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은 사자의 굴에 들어서는 사냥꾼의 심정이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지민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서류라면 분명 아무데나 두지는 않았을 터. 정숙은 곧장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지민의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대,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 정숙은 그 가방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보고 화장대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민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숙의 눈에 옷장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저 안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포기하지 않고 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근처에 적어두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참을 헤맨 끝에 정숙은 금고 바로 위 선반에 놓인 앨범 속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는 글씨와 함께 숫자 6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를 금고에 입력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 정숙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이 찾던 법무법인 한빛의 봉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 이현우에게서 아내 최지민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제 아들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끔찍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수령인이 최지민으로 되어 있는 사망 시 수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남편 이현우의 종신보험증서, 그리고 아직 내용은 비어 있지만 상속재산 포기 각서라는 제목의 서류 양식까지,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박정숙이 서명할 자리까지 버젓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 마지막에는 정수까지 완벽하게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는 치밀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범죄 계획의 완전한 설계도였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숙이 평생 본 중에
가장 화사한 미소를 띤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의 손에는 정숙이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밖이 춥지? 정숙은 지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민은 소파에 앉으며 능숙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로 좀 사왔어요. 입맛 없으실까 봐요. 고맙다.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정숙은 따뜻한 차를 내어 지민 앞에 놓았습니다. 지민은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괜한 소리를 하겠니? 정숙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밑으로 손을 내려 난초 화분 뒤에 숨겨둔 녹음기의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그것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진 땅이랑 얼마 안 되는 예금 다 너한테 주마.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지민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좀 부탁한다. 내가 옆에서 꽉 잡고 있어야 그 애가 딴 생각 안 하고 정신 차리지.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현우 씨는 이제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도장이며 통장이며 전부 저한테 맡겼는 걸요. 어머니, 아파트도 진작에 제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동안 정숙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들이 지민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셈이었죠. 정숙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내 곁에 있어야지, 건강하게. 정숙의 말에 지민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갑고 잔인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도 참 순진하시네.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와서는 몸만 성가신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얼마 전에 들어놓은 보험금도 아주 두둑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전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요.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평생을 계획하고 있는 악마.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필요한 서류가 뭔지 좀 적어다오.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 네, 제가 지금 바로 적어드릴게요. 지민이 신이 나서 가방에서 펜과 수첩을 꺼내는 사이 정숙은 탁자 밑으로 다시 손을 뻗어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작은 녹음기.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구할 유일한 무기이자 저 악마를 심판대에 세울 정의의 망치였습니다. 지민은 정숙 앞에서 열심히 서류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완벽한 증거가 되어 기록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정숙 앞에 놓인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부터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은 정숙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의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기세였습니다.
펜을 쥔 그 손으로 제 아들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어떻게 난도질할 계획을 세웠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숙의 얼굴은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얼굴이어야만 했으니까요. 어머니,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어머니는 도장만 챙겨서 약속한 날에 법무사 사무실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괜히 머리 아프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그 말투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정숙은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민이 어서 이 집에서 나가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 나도 좀 피곤하구나. 네, 어머니. 그럼 푹 쉬세요. 제가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어쩐지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현관으로 향하다가 문득 무엇인가 생각난 듯 걸음을 멈추고 다시 거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난초 화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난초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지민은 상냥한 며느리 노릇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난초 잎을 매만지며 화분을 살짝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화분 뒤에 정숙이 숨겨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정숙의 몸은 의자 위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화분을 옮기는 순간 그 뒤에 있던 작고 검은 물체가 대구르르 굴러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지민의 시선이 그리고 정숙의 시선이 그 작은 녹음기에 동시에 꽂혔습니다. 지민의 얼굴에서 빠르게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정숙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빼앗긴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역시 제 얼굴에서 힘없고 나약한 늙은이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정숙의 안에 모든 분노와 증오를 끌어모아 정숙은 지민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보면 모르겠느냐? 내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릴 증거다. 이 악마 같은 것. 정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민이 괴성을 지르며 정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숙의 손안에 들어온 녹음기였죠. 정숙은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민은 정숙의 팔을 붙잡고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고 그 바람에 우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뒤엉켜버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탁자가 넘어지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민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그녀를 괴물로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정숙의 팔뚝을 핥히고 지나가며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이거 놓고 말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감히 나를 속여. 지민은 이성을 잃고 정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버텼습니다. 이 녹음기를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영원히 저 지옥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생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정숙은 지민의 몸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지민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넘어진 지민을 돌아볼 틈도 없이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복사해둔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정숙은 신발장에 놓인 제 낡은 구두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맨발로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거기 안 서. 뒤에서 지민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맨발에 그대로 전해져 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이 증거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12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기까지의 그 몇 초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지민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딩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은 몸을 던지다시피 안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닫힌 버튼을 필사적으로 눌러댔죠. 잡았다. 지민이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손을 뻗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안쪽으로 물러섰고 닫히던 문은 지민의 팔에 부딪혀 다시 열리고 말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정숙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정숙을 덮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집에서 무슨 소란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친 지민은 찰나의 순간 주춤했습니다. 정숙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지민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굳게 닫혔고 문틈으로 보이던 지민의 절규하는 얼굴이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홀로 남겨지자 그제야 정숙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폈습니다. 정숙의 손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구겨진 서류 뭉치가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낸 것이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팔에 피 자국이 선명한 맨발의 초라한 늙은이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정숙은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건물 밖으로 쏟아지는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진실을,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아파트 건물을 벗어나자마자 정숙은 무작정 길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민이가 나를 쫓아올지 모른다. 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정숙의 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정숙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분명 그리로 쫓아올 터였습니다. 안전한 곳,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익명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에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을 내건 찜질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기다. 정숙은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기사는 정숙의 맨발과 헝클어진 행색을 보고는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저 찜질방의 이름을 댔고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숙이 겪었던 그 끔찍한 사투가 정말 현실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 계산을 하고 옷을 받아들고서야 정숙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 특유의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이 오히려 정숙에게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적어도 지민이가 나를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테니까. 정숙은 탕에 들어가 몸을 씻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장 뜸한 구석의 수면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목숨처럼 지켜낸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소란통에 녹음이 잘못되었으면, 어쩌나 지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지민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숙의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지민의 추악한 본심.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와서는 몸만 성가신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얼마 전에 들어놓은 보험금도 아주 두둑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전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요.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완벽한 승리의 증거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마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음으로 구겨진 서류 복사본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종신보험증서, 상속포기 각서, 지민의 탐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작정 찾아가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해치려 한다고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민은 분명 정숙이 치매에 걸린 늙은이라며 몰아붙일 것이 뻔했습니다. 정숙은 제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고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정숙은 찜질방 매점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마치 수험생처럼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숙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 아들의 연락이 뜸해진 것, 돈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끔찍한 사건까지 육하원 측에 맞추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가진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 현우와 공동 명의였던 비상금 통장의 거래 내역서, 아파트 증여 계약서 사본, 종신보험증서 사본, 상속포기각서 양식 사본, 최지민의 음모 자백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참고인 진술은 아들의 친구 민준과 아파트 경비원. 이렇게 목록을 정리하고 나니 정숙의 손에 들린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이었고, 법이라는 것은 정숙 같은 늙은이에게는 너무나 높고 어려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친구 민준. 정숙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그 아이라면 정숙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공중전화로 달려가 수첩에 적어온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다. 현우 엄마. 정숙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정숙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우한테 연락 왔었어요.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역시 지민이 벌써 손을 써둔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을 집 나간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정숙의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현우가 아주 위험해. 정숙은 울음을 참으며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의 악행과 정숙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정숙이 찜질방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 정숙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민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그게 다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 재수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가진 증거는 모두 사실이야. 민준아, 나 좀 도와주렴. 내가 지금 너무 무섭고 혼자서는 경찰서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너만이라도 내 말을 믿고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정숙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선 듯한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그리고 현우, 그 녀석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정숙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헐레벌떡 찜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정숙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정숙은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정숙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시죠. 우리는 함께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우리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의 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옆에는 든든한 민준이 있었고 품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실을 거쳐 우리는 한 형사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형사였죠. 그는 처음에는 저희를 그저 흔한 가정불화로 인한 소란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님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아드님을 해치려 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밤새 정리했던 수첩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두서없이 말할까봐
정리해 왔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형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심했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심각하게 다물어졌습니다. 수첩을 다 읽은 그는 저와 민준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서류 사본들과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며느리가 제 아들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기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음모를 자백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숙의 단호한 말에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집어들어 유심히 살폈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인한 그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회의감 대신 경의와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 사건이 아니었군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빛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